최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식은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독립운동 관련 콘텐츠는 만든다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의 아픔을 내일로 가져가지 않는다. 조국의 아픔을 내일로 가져가지 않기 위해 잘나가던 미국에서의 사업을 정리하고 조국으로 돌아와 기업을 세웠으며 직접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항일투쟁에 앞장선 인물. 이번 영상은 유일한 박사와 유한양행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19세기가 저물어 가던 무렵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이었던 청나라와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삼으려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나라 안에 무능했던 벼슬아치들은 제 입속만 챙기기 바빴습니다.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백성들은 억눌렸던 분노를 터뜨려 조선 봉건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그리고 반외세를 외치며 대규모 민중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운동. 그런데 조선의 조정은 왜 백성들이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지 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청나라의 도움을 청해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려 했습니다. 혹여나 청나라에게 조선의 지배권을 뺏길까봐 일본은 조선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파견하게 되고 결국 조선 땅에서 청나라와 일본 사이의 전쟁,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혼란스럽던 1895년 1월 15일 평양의 한 마을에서 한 사내아이가 태어납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향기가 되라는 의미에서 일형이라 이름 지어진 이 아이. 훗날 유한양행을 설립하고 독립운동가로 활동하게 될 유일한 박사입니다. 일형은 큰 체구에 부리부리한 두 눈을 가진 아버지 유기현과 어머니 김기복 사이에서 태어난 6남 3녀 중 장남이었습니다. 당시 평양은 선교사들로 인해 기독교가 많이 전파된 지역이었는데 아버지 유기현과 어머니 김기복도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가르침으로 양반과 상민의 차별, 남녀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일용도 자연스럽게 기독교 사상을 배우며 자라게 됩니다. 그러던 1904년 6월 8일 이번에는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러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일형의 아버지 유기현은 과거 청일전쟁의 고통을 알았기에 일형만큼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알고 지내던 미국의 선교사로부터 미국 유학을 원하는 아이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일형을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9살밖에 되지 않은 일형은 홀로 미국이란 낯선 나라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일형은 네브래스카주의 작은 마을 커니에서 살고 있는 30대 중후반의 독실한 기독교인 자매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이 자매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철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형도 청소, 설거지, 간단한 요리까지 스스로 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나이에 낯선 곳에서 지내는 것이 외롭고 힘들었기에 잠을 자다가 중간에 깨서 눈물을 흘린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음식도 빨리 적응하고 영어도 빠르게 배워가면서 친구들도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고 곧 다른 친구들을 뛰어넘을 정도로 우수한 성적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흘러 1909년 6월 14살이 된 일형은 독립운동가 박용만이 세운 한인소년병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해 처음 배우게 됩니다. 고조선의 단군 신화부터 시작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를 지나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지는 수천 년의 역사. 일형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민족의 자긍심이 생겨났지만 동시에 왜 지금은 이렇게 초라하게 되었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경제력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편 아버지 유기현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가족들 모두 만주로 이주하기로 했다는 말과 함께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일형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다는 가슴 아픈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16살이 되던 1911년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커니를 떠나 헤이스팅스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이 시기 일형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미국 국가를 부르고 미국의 역사와 전통을 배우며 미국의 생활 방식에 길들여지면서 자신이 미국인이라는 착각에 빠지기도 했고 조국인 대한제국을 떠올렸지만 일본에게 빼앗기면서 공식적으로는 본의 아니게 일본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형은 이 사실이 끔찍이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형은 신문 배달을 하기 위해 신문 보급소에 찾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보급소 소장은 일형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었고 일형은 자신의 이름이 일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소장은 실수로 G를 빠뜨리고 일한으로 표기해버린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일형은 대한제국의 한과 같은 한자를 써서 일한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일한은 중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한편 네브래스카주 헤이스팅스에서는 독립운동가 박용만을 선두로 한인회가 조직되어 재미조선인의 애국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란은 비록 고등학생이었지만 박용만을 도와서 열심히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같은 목적을 가진 한인회가 미국 전역에 생겨나면서 전국적인 규모의 단체 대한인국민회가 조직되기에 이릅니다. 대한인국민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한 일은 대한제국의 국민으로서 자주권을 인정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1913년 당시 총회장이던 독립운동가 이대휘 목사의 명의로 성명서가 발표됐고 미국 정부에 제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국권 침탈 이전에 대한제국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일본이 조선을 강점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은 일본 국민이 아니며 재미조선인이 하는 모든 일은 대한제국의 국민으로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1913년 7월 2일 미국 국무장관이던 브라이언은 제청서의 타당성을 인정하며 재미조선인의 자주권을 승인해주면서 이후 재미조선인에 관한 어떤 일이든 일본 정부나 관리가 아닌 한인사회와 교섭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던 이란은 그 누구에게도 지기 싫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상위권 성적을 항상 유지했습니다. 게다가 동양인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미식축구에 도전했고 실력을 인정받아 주장을 맡으며 장학금을 받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바로 사업이었습니다. 산농공상, 선비, 농부, 장인, 상인 순으로 귀천을 나눴던 조선. 상인들은 물건을 사고 팔아 이윤을 남기는 오로지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천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한인 소년병 시절 군관들로부터 조선이 상업을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다고 배우기도 했고 상업이야말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란이 학자가 되길 간절히 바랐지만 이란은 사업가가 되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1916년 21살이 된 이란은 미시건 주립대학교 상과 계열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배우게 된 경영, 경제, 마케팅 관련 학문에 큰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인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하기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장사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팔 것인가? 이란은 같은 동양인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적을 것 같은 중국인을 타겟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에게 무엇을 팔아야 할지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나라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그때 조국인 대한제국에 대한 그리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란의 중국인 친구들도 다들 향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중국 손수건, 부채, 도자기 등 중국 제품을 구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중국인들에게 팔기 시작했는데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완전 초대박이 났습니다. 사업적인 소질을 증명해낸 이란은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아무리 큰 이윤을 남긴다 하더라도 마약같이 고객에게 해를 끼치는 물건은 절대 팔지 않겠다는 것. 아무튼 장사가 잘 된 덕분에 이란은 꽤 여유 있는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1919년 조국 땅에서는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14일 필라델피아의 리틀 극장에서는 한인 자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란은 한국 국민의 목적과 열망을 성명하는 결의문의 기초작성위원 중 한 사람으로 선임되어 결의문을 직접 낭독하는 일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집회 마지막 날 진행된 시가 행진에서 대형 태극기를 들었던 6명 중에 이란도 속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흘 동안의 한인 자유대회를 계기로 이란은 조국과 동포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독립운동가 서재필을 알게 되고 만남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란은 서재필에게 사업을 해서 조국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꿈을 전하게 되는데 서재필은 1904년부터 디머앤제이슨이라는 문방구를 열어 거기서 나오는 사업 수익금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재필은 이란이 하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었고 이란에게 많은 격려를 해주며 그의 멘토가 되어주었습니다. 한편 이란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던 한 중국인 여학생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호미리. 미시건 대학에서 치의학과 공부를 하고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이후 호미리는 코넬 대학으로 진학하여 의과 공부를 모두 마친 후 동양인 여성 최초로 미국에서 소아과 전문의 자격증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에 질세라 이란도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했는데 우선 직장 생활을 하며 사업 자금을 모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전기회사 제너럴 일렉트릭 컴퍼니의 동양인 최초의 회계사로 취직했고 회사에서도 그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1년 뒤에는 동양 현지 총책임자를 맡아달라는 제의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로는 생각보다 큰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계속 일하다 보면 안정적인 삶은 보장되겠지만 사업을 통해 조국에 도움이 되고자 했던 자신의 꿈은 이루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이란은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학 시절 중국인 친구들에게 물건을 팔았던 경험을 토대로 이번 사업의 타겟도 중국인으로 정했습니다. 이란은 가진 자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중국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 만두의 재료 중 하나인 숙주나물이 떠올랐습니다. 숙주나물은 미국에서 흔하지 않았던 식재료였는데 이란은 미국 각지에서 녹두를 구입한 뒤 숙주나물을 직접 재배하여 납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식당을 찾아다니며 숙주나물의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이 사업 아이디어는 그야말로 대박. 주문은 쇄도했고 사업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숙주나물 사업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숙주나물은 금방 시들어버리기 때문에 상하지 않을 만큼만 조금씩 판매해야 했고 사업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했습니다. 숙주나물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하던 그는 결국 숙주나물 통조림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란은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 동창이던 스미스를 찾아가 동업을 제의했습니다. 그렇게 1922년 불어로 중국 또는 고급 음식을 의미하는 단어인 라초이라는 이름으로 식품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숙주나물 통조림은 장기 보관이 가능했기 때문에 중국인을 포함한 동양인 식당과 가정에까지도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꽤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이란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동양인들은 숙주나물을 잘 알고 있었지만 미국인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식재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1923년 8월 이란은 라초이 통조림을 가득 실은 트럭을 타고 가다가 오하이오주 버나가에 있는 한 백화점 쇼윈도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자 현장 주변으로 경찰과 기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란은 경찰과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숙주나물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신문에는 유일한의 교통사고와 함께 라초이에 대한 내용이 실리게 됩니다. 갑작스런 사고였지만 덕분에 라초이 식품회사의 매출이 급성장하기 시작했고 4년 만에 5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400여 명의 직원을 둔 큰 회사로 발전하게 됩니다. 1925년 이란은 북간도에 있던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잠시 조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1년 만에 고향을 방문한 이란은 참담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다수의 동포들은 가난뿐 아니라 각종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기생충, 피부병, 감기같이 단순한 약으로도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땅에서는 제대로 된 약은 찾기 힘들었고 온통 약장수들이 파는 가짜 만병통치약들 천지였습니다. 이란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1926년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한 에비슨 박사로부터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이란은 당시 연희전문대학, 지금의 연세대학교 상과계열 교수로 아내 호미리는 세브란스 병원 소아과 과장으로 와달라는 내용. 그렇게 편지를 읽게 된 이란은 지금이 조국으로 돌아갈 타이밍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만 아내에게 온 제안만 받아들이고 이란은 교수직 대신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며 크게 성장시킨 라초이 식품회사의 지분도 동업자였던 스미스에게 25만 달러를 받고 모두 넘기며 정리했습니다. 받은 돈 전부는 조선 땅에 필요한 약들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건강한 국민만이 주권을 누릴 수 있다는 신념으로 종로 2가 덕원빌딩에 유한양행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란은 자신의 사무실 책상 앞에 목각화를 하나 꺼내놓았습니다. 귀국 전 이란의 결정을 전해들은 서재필이 버드나무처럼 무성히 번성하라는 의미를 담아 선물한 버드나무 목각화였습니다. 이 버드나무 목각화가 바로 유한양행의 로고이자 상징이 됩니다.